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미국의 중간선거가 실시됩니다.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업계에선 현대차 등이 수혜주로 꼽힙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건식육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중항체 시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이중항체 기술을 접목한 신약 개발의 속도를 걷고 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대형 건설사들의 기술 경쟁도 본격화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미국의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실시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당이 승리를 거머쥐느냐에 따라 이 주요 산업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증권가 역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총성격인 미국의 중간선거가 주식시장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확보를 위한 선거가 치러집니다. 우선 증권가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결국 증시에는 좀 우호적 환경이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미리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 만약 공화당이 양원을 다 장악하는 저 레드 웨이브가 온다면 아마 시장은 좀 더 이거에 대해 반응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예상은 하원의 경우 공화당의 승리가 점쳐집니다. 반면 상원은 초접전이 전망됩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상당수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민주당이 전면에 내세웠던 친환경 에너지 기업 등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반면 공화당이 승리를 가져올 경우 전통 에너지 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입니다. 2차 전지나 태양광 같은 친환경 관련 업종은 좀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전통 제조업 기반 산업들은 또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업종별로는 분명히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IRA 법안에 직격탄을 맞은 현대차와 기아차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이 IRA 법안의 유예가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대목으로 읽힙니다. 한편 공통적으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방위산업 쪽과 경기 민감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신용보안기관 대표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국의 중소기업 신용보안제도 정보를 공유하고 또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인데요. 특히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기업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아시아 지역 신용보증기관 연합체인 아시아 신용보안기관 연합의 제34차 회의가 오늘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엔 일본과 대만 등 총 19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수 했던 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아주 진지한 토론회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의엔 신용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성과와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The green credit guarantee is also very important. We are facing with CO2 emission and greenhouse gases. So credit rating should also help
to improve environmental issues. 어제 환영연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열리는 본 행사엔 한국의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6개 기관이 중소기업 금융지원 우수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어 국제 패널 토의에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략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집니다. 팬데믹 기간 등을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금융 방안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면입니다. 비철금속기업 영풍이 세계 최초로 건식용융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 재활용에 필요한 전처리 과정을 줄이고 금속 회수율을 높여 공정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인데요. 설성균 기자입니다. 비철금속기업 영풍이 세계 최초로 건식용융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풍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재련소 3공장에 건식용융 2차 전지 리사이클링 파일럿 공장을 완공하고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파일럿 공장은 연간 2,000톤, 전기차 8,000대 분량의 폐배터리 처리가 가능합니다. 리튬 배터리 플레이크를 투입해 리튬과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주요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해외 일부 기업들이 유사한 건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리튬 회수 기술을 공정에 적용한 건 영풍이 처음입니다. 습식 처리 기술보다 전처리 기술이 전처리 기술을 단순화시켜서 금속의 회수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리튬 90% 이상, 니켈, 코발트 9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건식 용융하는 기술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에서 장착 비율이 늘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재활용에도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습식 방식에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서 철과 같은 불순물 비중이 많아 매립 잔사가 많이 발생하는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 리튬 회수만 가능했습니다. 반면 영풍이 적용한 건식용융 리사이클 방식으론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서 리튬뿐만 아니라 구리도 함께 회수할 수 있고 철 등 불순물을 슬래그 형태의 친환경 원료로 만들어 시멘트 회사에 판매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영풍은 2024년까지 연간 2만 톤, 전기차 8만 대 규모의 배터리 재활용 1차 상용화 공장을 만드는 등 K배터리 전략광물 자원순환 생태계를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하나의 항체로 2개 항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이중항체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중항체 시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업계가 신약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이중항체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중항체는 질병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에만 작용하지 않고 2개의 인자에 작용하기 때문에 단일 항체보다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는 암세포 자체와 면역세포에 동시작용할 수 있어서 병용 투여 치료 효율성 증가와 물론 새로운 작용 기전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이외의 다른 질병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이중항체 시장은 2021년 약 5조 원에서 연평균 32%씩 성장해 2027년 약 24조 원에 달합니다. 종근당은 폐암 표적 항암제 부작용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중항체 CKD702의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바이오 기업 AB프로와 악성 유방암 이중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 ABP102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중항체 개발을 돕는 플랫폼 S듀얼을 출시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사람 몸 속의 항체와 유사한 형태의 이중항체를 개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중항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제약바이오 업계의 신약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기술 경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롯데건설은 리모델링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고성능 바닥구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8월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함께 층간소음 저감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첫 프로젝트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축 대비 층고 확보가 어렵고 바닥 두께도 얇기 때문에 층간소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리모델링 세대의 노후된 기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바닥 상태를 진단해 보강하고 기존 바닥 구조에 비해 3dB 이상 층간소음을 낮추는 바닥 구조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3dB 정도 이상 줄인다는 것은 평소 소음의 10% 이상을 저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롯데건설 외에도 대형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차별화된 기술 개발에 쏙쏙 나서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조직 개편을 통해 리모델링 랩을 마련했고 현대건설과 롯데건설도 지난해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부터 리모델링 전담 부서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사업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과거엔 관심을 갖는 건설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사업 추진 단지가 나오면서 건설사들도 관련 기술력 확충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특히 리모델링 시장은 국내 정비 사업이 포화 상태인 가운데 건설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리모델링 사업 시장 규모는 2030년에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이달 30일 진행되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정기 변경에서 녹십자와 시젠 등 많은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MSCI 정기 변경을 앞두고 11일 반기 리뷰가 발표되는데요. 이번 종목 재조정에서는 녹십자와 시젠, SK케미칼 등 최대 8종목의 편출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카카오페이의 편입은 불발될 것으로 보여 현대, 미포조선의 지수 편입만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연초 이후 지속된 대형 IPO 부재와 환율 상승으로 이번 MSCI 한국 편입 종목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의 유동 비율이 기존 10%에서 15%까지 오르며 4,40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통신주, 최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인 통신주는 LG유플러스로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외에 SK텔레콤과 KT도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자 통신주에 대한 배당 매력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SK텔레콤은 7%,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6.2% 수준의 고배당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6%대까지 올라서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겁니다. 다만 증권업계는 향후 통신업계는 5G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익 증가는 배당으로 이어져 연내 주가 상승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김회재 대신증권연구원은 5G 보급률은 올 4분기 기준 58.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2027년엔 보급률 100%를 달성한 뒤 6G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4, 5년가량 지속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 한숨부터 내쉴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내 악재 때문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조각 투자 회사 펌블 조찬식 대표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 투자, 특히 조각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를 하면 참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뭐 한숨도 쉬시고 그러잖아요. 네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부동산 조각 투자에 대해서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방식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부동산 조각 투자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들 이제 생소하게 어려워요. 지금 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액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고액 자산인데 맞아요. 개인이 1인 자금을 가지고 그 고액 자산을 투자를 올곧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쪼개서 이거를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자산을 조각 내서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소액 투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억이 없지만 10만 원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네네. 뭐 100억짜리 자산을 조각 투자 개념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5천 원짜리 하나의 이 증권화된 자산을 만들어서
약 5천 명 정도가 200만 원씩만 투자를 하면 네. 100억 정도 되는 빌딩을 간편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매입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동산 조각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이 부동산 조각 투자의 절차를 보면 네네. 1차적으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과 좀 비슷한 이런 절차로 공모를 이루어진다고 하겠네요, 보시면 되고. 처음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을 하고 예. 그렇게 모집된 자금을 통해서 투자 대상, 기초 자산인 이 빌딩을 저희가 1차적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매입된 자산은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위해서 부동산 신탁사의 명의로 아예 소유권을 갖고 가게 되고요. 그리고 신탁사는 금융위원회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예. 우리 자본시장법 상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수익 증권을 정식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예. 이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전자증권법에 따라서 전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 수익증권이 이제 발행되게 되는데요. 예. 이 전자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 예탁원에 예치를 하게 되고요. 예치된 이 수익증권에 맞춰서 저희 플랫폼에서 1대1로 매칭되는 디지털 자산 토큰이 이제 발행이 되고 투자자들은 그 토큰을 매매함으로써 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과 매매 차익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저희가 투자했던 기초 자산을 매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매각 차익까지도 네. 배당금으로 이렇게 수취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블록체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토큰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리츠하고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부동산 펀드나 리츠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펀드나 리츠는 좀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자체가 투자 기회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펀드나 리츠 같은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모형 부동산 펀드나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상장형 리츠 같은 경우는 전체 대비해서 한 10%도 안 되는 굉장히 미미한 규모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혁신 기술과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을 융합을 해서 일반인들도 간단하게 우량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자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막 서막을 열고 있고 그 부분이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표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펌블의 대표시잖아요. 네.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그래도 소개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펌블은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좀 기획을 하게 됐고요. 저는 원래 이제 부동산 펀드나 리츠를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 금융 쪽에 좀 특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이제 이 부동산 투자 금융 업계에 있다 보니까 좋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이나 대형 투자 기관들에게만 이제 주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자주 목격을 했었고요. 이러한 우량한 자산에 일반인들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 불공평한 기회를 좀 정상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이제 이 투자 금융 쪽 그리고 금융 IT에 특화된 전문 인력들을 모아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은 저희 펌블 같은 경우는 전국민 건물주대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비록 이제 간접 투자 방식이긴 하지만 누구든지 소액으로도 간편하게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 전문기관인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을 통해서 매력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당연히 이 질문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굳이 블록체인을 왜 여기다가 접목해서 쓸까라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쓰는 이유가 있겠죠. 장점이 있을 텐데 뭔가요, 그게? 일단은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분산 원장에 기록됨으로써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도 자산 유동화나 매매 그리고 이익 분배를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다만 이제 관련 법령이 아직까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분산 원장의 그 매매 내역이 기록이 된다고 하면 투자자들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증권법 하에서 이 전자 등록된 수익증권을 저희가 1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자 수익증권과 연동돼 있는 디지털 자산 증권을 저희가 발행을 해서 매매를 하게끔 지금 현재는 이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 디지털 증권에 대한
법안 발의라든지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바로 블록체인 기술만으로 이제 원활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투자자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테두리 안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약간은 이제 같이 병행 운영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있다라고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안정성이나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딱 그냥 이성적으로 보면 부동산 건물을 나눠서 갖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한 개의 건물도 잘 안 팔리는데 나눠서 가져도 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전망이 좋을까라고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무지하게 질문 드리는 것 같지만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요즘에는 이제 좀 조정을 받을 걸로 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글로벌하게 지금 긴축 정책이 앞으로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네네.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와 연동되는 그 민감도가 가장 높은 자산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이기도 예. 하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하방 경직성이 높았던 자산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변곡점을 돌아서게 되면 그 상승할 수 있는 탄력도가 가장 높은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펌블 플랫폼에서 1차적으로 지금 상품화하는 자산들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자산들을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상품화를 하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조정기가 좀 온다고 해도 지방, 특히 이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자산과 랜드마크성의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 흐름은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1차적으로는 이러한 랜드마크 자산에 1차적으로 투자하는 포커스를 좀 맞춰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강남 쪽의 한복판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값이 올라서 지금 매매가 된다는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근데 자금 운용 투명성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투명성 확보는 지금 대표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승인을 받아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예수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탁금이나 예수금 같은 경우는 투자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본인 명의로 입금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 청약할 때 모집되는 그 투자금들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의 신탁계좌에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의 자금에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자산인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신탁사의 소유권으로 아예 넘기고 부동산 신탁사가 거기 그 해당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또는 자산 관리를 모두 맡아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 사업자가 그 중간에서 어떤 개입할 수 있거나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신뢰감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장 전이나 후에 그리고 중간에 법인에서 돈을 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을 원천 차단이 돼 있다. 맞습니다. 공모주 IPO나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진 경우는 법인의 벌집 계좌라고 불리는 소위 자금 유용이었죠. 네, 그런 부분을 저희는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사업 초반기잖아요. 계획도 있으실 테고 앞으로의 목표도 있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그 부분 좀 짚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저희가 이제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이제 플랫폼을 론칭하고 예. 이제 의기롭게 지금 이 해당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처음 저희가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감과 그리고 투자 안정성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잡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글로벌 확장성 높은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하게 이 다양한 자산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소액으로도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소를 확장시켜 나가는 점이 저희의 이제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업계에서 승승장구하시기를 저희가 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조각투자회사 펌블의 조찬식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였지만 공기가 탁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영동과 경상도 해안, 전남 동부 지역은 대기까지 건조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및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오후 한때 흐릴 때가 있겠고요. 날은 이맘때 수준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춥겠는데요.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이도 대전 5도로 춥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15도에서 18도까지 올라 온화해지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에 강릉 8도, 속초 7도로 다소 춥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7도에서 18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동안 광주와 부산 21도까지 올라 온화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 추워지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최고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며 한낮에도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